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유승민 전 대표 모시고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차관 중심의 개각이 있었는데 네. 평가부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좀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보통 어떤 정부 부처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네. 장관을 경질해야 되는데 장관들을 전부 그대로 두고 차관들만 이렇게 경질하면서 이렇게 이 대통령 용산에서 비서관 출신들도 많고요.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고 복지부동해서 국정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걱정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아마 소위 말하는 실세 차관들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렇게 직거래를 하게 되면 장관 패싱이 되고 장관들이 핫바지가 되고 이러면 조금 이게 공조직이 돌아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좀 이제 그 일반적인 예측은 어차피 이제 가을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일단 장관직 유지하게 하고 예. 국정감사 끝나면 또 어때 총선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의도로 돌려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요? 아무튼 근데 지금 그 공직기강 말씀하셨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새 차관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충성해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아주 근사한 말이고 말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옳은 말씀이에요.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 그 우리 헌법에 보면 아주 앞에요. 헌법의 앞부분에 7조에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성, 신분을 보장하고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충성 안 하는 건 당연한데 저는 이 맞는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가 좀 궁금한 게요.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 헌법 정신, 헌법 가치가 뭐냐. 우리 헌법에 예컨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침해될 때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헌법에 위배될 때 공무원들은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그렇고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것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말씀이 꼭 지켜지길 바라면서 공무원들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면 그 말 고지그대로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여 가지고 공무원 신분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헌법 정신에 충성을 다하려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헌법에 입각해야 된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예. 문제는 그거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었죠. 공무원들을 그냥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하로 여기고 예.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반헌법적인 지시가 있죠. 예컨대 무슨 노조를 적으로 규정해 하는 건 좋은데 노조의 어떤 불법이나 이런 거를 규제하는 건 좋은데 노조 자체는 헌법적인 합법적인 그렇죠. 맞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권 카르텔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께서 어떤 말에 한번 이렇게 꽂히시면 무한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는 자유에 대해서 무한 반복하시다가 최근에는 뭐 카르텔에 대해서 제가 정치하기 전에 이 공정거래 전문가였는데요. 근데 공정거래법 40조에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이게 바로 카르텔이고 담합입니다. 담합이죠, 그게. 그거는 보통 보면 예컨대 재벌 대기업들이 독과점 대기업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수량이나 이런 걸 조정해가지고 그게 소비자한테 피해가 오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경제 발전에 도움 안 되는 이런 거를 카르텔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 뭐 카르텔은 존재 자체만으로 불법이고 뭐 그거 자체가 이제 과징금도 엄청나고요. 그 징역형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뭐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이런 아주 중한 범죄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카르텔이란 말에 꽂히셔가지고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데나 막 이렇게 오용 남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민단체 보조금 잘못 집행하면 그거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불법이죠. 근데 그걸 이제 시민단체 카르텔 이러잖아요.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이제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에요. 사교육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굉장히 실망한 게 집권 초기부터 적폐청산한다 그래가지고 경찰, 검찰, 국세청 온갖 동원해가지고 5년 내내 적폐청산하느라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큰 발전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런데 기여를 못하는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하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대통령께서는 이 법을 위반한 부패나 불법이나 이런 거를 때려잡고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둘 문제입니다. 그렇죠. 또 국세청에 맡겨둘 문제고요.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개혁 있잖아요. 진짜 개혁. 교육이든 연금이든 노동이든 저출산이든 진짜 개혁의 해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른바 좀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진짜 어려운 그런 개혁에 대통령은 지혜를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무조사하고 검찰 경찰 동원해가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탈탈 털고 하는 거 이거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예. 이 사교육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사교육 학원들 아무리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됩니까? 예. 그렇잖아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보면 인터넷 강의라는 거 있잖아요. 인강 강사들, 일타 강사들을 지금 세무조사 하는데요. 일타 강사들이요. 개인 고액가외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연봉 엄청나게 많이 벌지만 이 사람들은 지방의 산지에 벽지에 있는 농촌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인터넷 강의거든요. 수강료 뭐 한 2만 원 많아야 한 10만 원. 근데 그 학원 강사들 때려잡으니까 지금 학생들 고3 학생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그 학원 강사들이 상해죄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 상해죄? 그 기분 상해죄. 기분이 상하게 만든 죄. 아.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하라고 한마디 하니까 학원 강사가 뭐라고 했잖아요. 괘씸죄 말고 기분 상해죄 상해죄에 걸려가지고 세무조사를 받으니까 제가 이거는 좀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권위, 법의 권위 이런 게 과연 좀 제대로 서겠느냐. 이건 좀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요. 작년에 수능 만점자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재수생 1명 빼면 나머지 2명이 한 명은 포항에 고3 학생, 한 명은 울산에 고3 학생이에요. 그 학생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니까 그 학생들 대치동 학원 다닌 거 아닙니다. 그 학생들 인터넷 강의 들었다고. 인강 들었다고 그래요? 인강 들었다 그래요. 그 인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일타 근데 강사들이죠. 그 학원을 그렇게 인터넷 강사들, 일타 강사들 세무조사한다고 공교육이 살아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께서는 학교 교육,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해서 그게 바로 사교육을 부담을 줄이는 길이잖아요. 그 해법을 내놓으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왜 킬러 문항 이야기를 불쑥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일타 강사들 세무조사하고 이게 무슨 교육 개혁이냐라는 거죠. 사교육 그러니까 잡을 수도 없고 잡는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사는 게 아니고요. 공교육을 살리면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게 그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예. 그걸 알고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하라 그러는데 공교육 정상화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예컨대 자사고 외고 뭐 국제고 다 그냥 존치시키면서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교육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또 수능이 쉬워진다 그러면 앞으로 자사고 외고는 더 인기가 있어질 거예요. 자사고 외고도 가려고 어릴 때부터 사교육 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 내놓는 공교육 대책, 사교육 대책이라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개혁이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분야를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교육 분야를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뭔가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돌출된 것을 그러니까 사법적인 어떤 측면에서 때려버리는 이런 접근법으로 제가 보기에는 개혁의 근본적이고 그런 어려운 부분 그걸 할 자신이 없고 당초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뭔가 아주 손쉬운 적을 하나 해놓고 때리면서 이게 개혁이다라고 지금 우기는 거죠. 우기는 거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일단 정부 대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 오염수의 바다에 방류하는 거, 해양 방류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하기를 촉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예. 과학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거는 원자료가 내부에서 폭발해가지고 녹아내려가지고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거기에 섞인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원전에서 배출된 그런 배출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일본 주장은 알프스라는 그 정화 설비로 그걸로 정화를 하면 그 오염수가 안전 기준의 이하로 도달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다로 방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피지 장관이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안에 두지 않냐. 네네네. 독일의 환경장관도 해양 방류에 반대를 해요. 궁극적인 질문은 저도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이 그걸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고 그걸 일본 안에 두지 않고 왜 바다에다가 투기를 하느냐, 버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까지 설득력 있는 답을 못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 우리 정부가 나서 가지고 IAEA 이제 최종 보고서가 뭐 오늘 내일 곧 발표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전달된대 오늘. 예, 그러면 거기는 아마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까이고요. 그렇죠. 일본 정부는 그에 따라 방류할 겁니다. 우리 정부는 저는 일본의 앞잡이가 일본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생각을 하고 이거를 만약 찬성해 버리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해왔던 거를 막을 논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어제 당정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금지 어제 계속 그랬잖아요. 한대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살짝 바뀐 게요.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거다라고 결코라는 했는데 표현을 썼죠. 어제는 말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금지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 한 총선 때까지 금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후쿠시마 수산물 그거를요. 오염수 방류에 찬성을 하면 수산물 금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국민의 안전, 건강, 우리 바다의 안전과 관련된 이 문제가 예. 왜 정치적인 진영 싸움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방류에 찬성하면 보수고, 그죠? 방류에 반대하면 진보다 이러면서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괴담에 선동돼서 괴담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러면 좀 갈라서 질문을 두 가지를 네네. 드릴게요. 첫째, 국민의힘이 지금 전혀가 돼서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국민의힘이 2년 전에요. 문재인 정부 때 방류에 반대한 그때 2021년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고 많은 의원들이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결의안에 서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또 그때는 문재인 정부는 또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했어요. 근데 여야가 바뀐다고 이 서로 권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무슨 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사실 2년 전에 반대하다가 지금 갑자기 한일 관계가 바뀌고 이러니까 또 용산의 의중이 그런 것 같으니까 그 계속 안전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뭐 이상한 뭐 수조물에 물까지 그냥 마시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바로 지금 용산의 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해서 말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죠.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예.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IAEA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네. 찬성하는 쪽으로 그냥 가는 게 저는 뭐 99.9%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국민들의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의 85%가 5월 여론조사의 85%가 방류해요. 네. 최근의 여론조사도 보면 78%가 걱정된다고 그래요. 이런 국민들 많은 절대다수 국민들의 우려 이거를 대통령께서 이 정부 여당이 굉장히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절대 찬성할 수가 없어요. 수산물 수입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다가 늘 다른 해법을 일단 방류를 늦추면서 네네네. 중지시키면서 다른 해법을 저는 제시하고 만약
뭐 고체화를 한다든지 뭐 전기화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지하에다가 뭐 저장을 한다든지 다른 해법에 일본이 동의를 하면 저는 중국이든 대만이든 태평양 연안 국가들하고 우리가 그 비용을 일부 분담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아까 잠깐 총선한 거 보시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총선한테도 별로 총선이 그러니까 염두에 둔 여당 입장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건 좋은데요. 예. 경제나 안보 쪽에서 협력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 제가 늘 독도 같은 우리 영토 주권의 문제, 과거 역사의 문제,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이런 국민 생명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는 원칙을 지켜달라.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거하고 별개로 네. 이런 문제는 원칙을 지키는 게 맞죠. 그렇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달릴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게.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거기에 빠져서 대통령께서 이런 제가 방금 구분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의 문제를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네네. 지금 방송계 초미의 관심사는 방통위원장이거든요. 예. 이동관 특보가 될 거라는 뭐 거의 뭐 기정사실로 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된다고 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근데 아직 발표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죠. 발표 안 한 것도 저는 좀 이상하게 봅니다만은 아직 발표도 안 한 사람을 마침 국민들께서는 뭐 거의 이동관이라는 그분이 임명이 다 된 것 같이. 근데 그렇게 기정사실로 보도하는데도 대통령실은 부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부인을 안 하고 있죠. 그래 아마 뭐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러 타이밍을 늦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일단 그분 개인의 어떤 문제, 뭐 아들 학폭을 뭐 부모가 만약 은폐를 했거나 이러면 그거는 중요한 문제죠. 또 이명박 정권 시절에 네. 무슨 국정원과 이렇게 네. 해가지고 언론을 장악하는 시도를 했다든지 이런 게 드러나면 저는 뭐 그건 중대한 결격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보수나 진보나 서로 할 말 없이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방송법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2016년에 자기들 야당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공영방송의 이 지배구조 이거를 진짜 정치적 중립 독립을 보장하는 그런 법을 내겠다고 의원들 다 서명해가지고 만들어놨다가 문재인 정부 집권하니까 딱 안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공영방송을 권력을 잡은 사람이 KBS든 MBC든 YTN이든 공영방송을 지배를 해서 방송이 정권 편을 들도록 하겠다라는 그 어떤 욕심. 이거는 이런 게 없어져야 우리 민주공화국에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못 내려놓나요, 정말로 그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 중에 우리 권력자 중에 예. 누군가가 예. KBS, MBC 공영방송을 네. 진짜 정치적 중립, 독립을 보장하는 그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는 그런 걸 하면 정말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정권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네. 공영방송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정권, 진보 정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 다 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왜 과거의 정부하고 똑같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방송을 자기 영향력 하에 두고 그러려고 그러냐. 그것 때문에 방송이 망가졌잖아요. 네. 방송이 언론이 망가지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에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 좀 내려놔야 된다. 저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어렵죠. 어렵죠. 그건 아주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죠. 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사 공천은 없다고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검사 공천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친윤 공천이겠죠. 아, 예. 왜냐하면 당을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당과 같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 장악을 하려던 이유가 결국은 내년 총선 공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든 뭐 검사가 아니든 친윤 공천으로 완전히 가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들한테 정치를 똑바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사람들로 공천을 하느냐 이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친윤 공천 그 안에 검사 공천이 포함되는 겁니다. 친윤 공천으로 뭐 거의 갈 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민의힘에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고 총선 9개월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총선 기획단도 만들고 공천관리위원회도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사가 인사인데 국회 정치권에서는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느냐의 문제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지금쯤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지도부라면 지금쯤이면 내년 총선에 대비한 공천 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큰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마지막에는 용산의 뜻에 따르는 공천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아까 오늘 이제 인터뷰를 개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개각에서 유일하게 장관이 교체된 게 권영세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권영세 장관이 그래서 총선 관련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지금 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게요. 아, 그래요? 예, 뭐 그 사람 한 사람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뭐 지금 장관으로 나가 계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거의 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분들인데 지금 당 지도부하고 장관 있다가 이 당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컬러나 지향점이 다르면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하겠어요. 예. 그건 다 똑같은데 초록이 동색인데 무슨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물밑에서 총선 기획하고 이런 쪽으로 역할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거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네. 이루어지는 예. 그런 공천이고 모든 당의 모든 어떤 정책들이나 방향이 대통령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액션이 없을 것이다. 예. 친윤 공천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거꾸로 예. 이른바 비윤으로 분류되는 이준석 전 대표는 공천 못 받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가 굉장히 서울의 어려운 노원 지역이고요. 네. 거기에 뭐 달리 공천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저는 이준석 대표 공천까지는 뭐 저는 갈 가능성 뭐 있지 않나. 당화 그림 이런 걸 그러니까 부각시키기 예,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예.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그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무고죄. 그거는 무고죄에 대해서는 뭔가 검찰이 결론을 내겠죠. 그래요? 빨리 내야죠.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는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시는 거죠. 국민의힘발 어떤 그 탈당, 그다음에 어떤 독자적인 뭐 세력화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근데요, 그 결국 신당 이야기 예. 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신당이라는 거는 지금 신당을 할 어떤 환경, 공간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층이 많으니까. 중도층 부동층이 많고요. 근데 신당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진짜 사직생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당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맞아요. 진짜 비전과 철학을 분명히 하고 죽어도 우리는 이거 한다, 이 길로 간다라는 거 분명히 하고 총선 때 무슨 부동산 떴다방 같이 했다가 또 총선 지나고 대선 가까워지면 또 합치고 아니면 다음 총선 되면 또 합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행동이고 제3의 정치 세력이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 경험적으로 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민의 어떤 걱정이나 이런 걸 뛰어넘을 만한 그런 결연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분들이 하면 저는 성공할 공간은 늘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천을 시큰 신청했다가 공천에서 우수수 그냥 다 떨어지고 그런 떨어진 세력이 모여가지고 신당에가 그런 신당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태섭 신당이나 양양자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으시네요, 대표님은? 아닙니다. 뭐 저는 그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결연한 의지와 또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비전, 정책 이런 걸로 무장이 잘 되면 그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그럼 국민 지지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경환 전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 만났다면서요? 네. 뭐 별로 의미 안 둬도 되는 겁니까? 뭐 움직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별 관심도 없고요. 저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은 우리 보수 정치가 탄핵 이전으로 예. 돌아가는 거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 점은 저는 분명하게. 탄핵 이전에는 그 탄핵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뭐 했던 이른바 진박들의 재림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꼭 진박이란 정치 세력보다 우리 보수 정치가 탄핵 때 국민들한테 한번 완전히 버림을 받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수 정치의 어떤 개혁 같은 게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총선을 앞두고 탄핵 이전의 보수 정치 예. 그렇게 돌아가는 그거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그건 안 된다. 알겠습니다. 3부 통으로 진행했는데 시간이 짧네요. 그래요.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